경북 경주 일대에서 규모 5.8의 역대 최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을 어렵게 모셨는데요. 한반도에 몇 년 후 정도면 또 발생할 것으로 보이시고. そうが全滅してしまう可能性もある。ですね。あれ、大きな地震が起きそうな可能性がある。 일본에서 지진이 1,500번 일어날 때 우리 한 번 일어난다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이 너무 낮아요. 지진의 가능성이 높은 곳에 중요 시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잖아. 이웃나라 일본의 지진 뉴스를 접할 때마다요, 우리는 남의 이야기일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 때문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지진이 경상북도 경주에서부터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예측과 위험지어가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조만간 큰 지진이 우리를 덮치게 될지 걱정이 큽니다. 자, 오늘 강적들에서는 지진 특집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반도 지진 사태를 보다 정확히 전해드리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어렵게 모셨는데요. 동경대학교 지진연구소 카사하라 준조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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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카사하라입니다. 네. 예. 네, 카사하라 교수님은요, 일본 최고의 지진 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 지진 발생할 때 지진 관련 특별 방송을 하시는 분인데, 저희 강적들 출연을 위해서 일본에서 이곳까지 와주셨습니다. 한국 처음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강적들 대표로 또 일본 통 봉규 형이 또 환영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いらっしゃいませ。うちの番組の名前が強敵たちですけど、特にあの人を気をつけてください。危ない人ですから。危ない。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대충 알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일본에서 한국에 지진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ですね、韓国は地震が起きた時の耐震基準というのが非常に低いので、それはマグニチュードでいうと 5.5 ぐらいになる。ところが韓国で起こりそうな地震はマグニチュード 7.5 ぐらい。 자, 교수님께서 지진의 위험성을 경고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지난 10일 경주에서는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지진을 관측한 1978년 이후 최대 지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처음 접하는 강진에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젯밤 7시 44분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8시 32분, 1시간도 안 돼 다시 규모 5.8 강진이 이어집니다. 순식간에 물건들은 쏟아지고 사람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지진 발생 1시간 뒤까지 전체 신고 건수는 37,000여 건. 기상청은 경남과 전북, 강원 등 전국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지진 이번에 경주에서 5.8 지진 나기 전에 7월 초에 제가 울산 지진 났을 때 그때 제가 마침 또 경주에 있었거든요. 그 호텔 앞에 커피숍에 앉아 있었는데 테이블이 크게 흔들려가지고 굉장히 놀랐던 딱 저 정도의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실제로 겪어보고 나니까 지진에 좀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첫 지진 발생 후 지금까지 한 400여 차례 가까운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주일 후인 19일에도 지진 규모 4.5의 여진이 경주에서 또 한 번 발생했습니다. 이번 경주 지진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석은요. 동일본, 그러니까 일본의 동쪽 대지진의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은요, 2011년 3월에 일본의 동북지방에서 일어난 규모 9.0. 이 대단한 강진으로 일본의 역대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지진이었는데요. 1900년 이후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예,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어떤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은 진짜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실종자만 2,500명, 사망자가 16,000명, 그리고 2만 명에 가까운 이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금액으로만 따져본다 하더라도 1,500억 달러 정도의 피해 규모를 이제 언급하니까 이게 한국 돈으로 한 167조 원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일본 정부에서 한 1,000조 되니까 그거의 한 17%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우리가 무엇보다 잘 알다시피 이것에 대한 또 부수적인 어떤 피해로서 그 3개 지역 같은 경우 원전 때문에 아직까지도 방사능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지진의 규모로도 역대 최고였지만 피해로도 꽤 큰 규모였죠. 이제 여기 2만 명이잖아요, 피해가. 만약에 이 지진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200만 명 정도 된다는 분석이 있어요. 우린 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서울에 났다면 200만 명. 사실 규모 지금 9.0이면 저희가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6 이상의 지진이 오냐 안 오냐를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말이 많은데 9.0이라고 하면은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상상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자, 근데 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제 5년이나 지났는데 이번에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이 이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似たようなことがありまして、1600年代、日本にも大きな地震が起きたんですけども、同じように韓半島にも2つの大きな地震が起きました。1643年、ウルサンの近くでマグニチュード7を超える地震。そして、1681年にマグニチュード 7.5 の地震がヤンヤンで起きました。で、今はですね、この前のキョンジュの地震はウルサンの地震と非常に近い場所なんですね。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역사 기록에도 지진 기록은 늘 나와요. 삼국 사기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신라시대 기록이 있어요. 기원 34년부터 기원 779년까지 신라에 있었던 지진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 왜 신라에만 지진 기록이 있겠어요? 경주예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일본과 제일 가깝고 판원호들 가장 연결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진 기록이 많은데 그 현대 그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MMI라는 그 진도 지수가 있는데 그게 1단계부터 12단계거든요. 그 중에서 진도 8 이상, 그러니까 벽에 금이 가고 무너지는 이상의 기록만 남은 게 10번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동안 10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그때는 저는 초가집에 금 가는 거랑 지금 콘크리트 건물 집 가는 금가는 다르잖아요. 기록만 갖고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그 환태평양 조선대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호주의 그 동쪽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으로 가가지고 북쪽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가서 이제 북미 대륙의 서쪽 이렇게 해서 그게 큰 조산대더라고요. 고래고리라고. 그게 근데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지형이 지금 일본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쪽에서 흔들리면 이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만 갖고 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용어를 우선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지진은 표기하는 방법이 지진의 세기를 표시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영어로는 마그니튜드라고 그럽니다. 지진의 규모라고 표시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히터 지진계에서 얘기하는 진도 1부터 쭉 10일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인텐시티, 지진의 진도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진도라는 거는 일본 스케일이 있고 미국 스케일이 있어요. 일본 스케일은 7단계, 미국 스케일은 12단계로 나누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느끼는 정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도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32배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리히터 지진계에서 1 올라가면 실제 세기는 에너지 파워는 32배가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2가 올라가면 32 곱하기 32니까 1000배가 세지는 거예요. 1000배네요. 예. 그럼 9.0하고 지금 우리 5.8인가 이게 6이라고 쳐도 3만 배가 3만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 한반도에 또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몇 년 후 정도면 또 발생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普通は韓国ではあんまり大きな地震が起きないというふうにが常識ですよね。で、私もそう思ってました。状況が変わったのが7月5日。7月5日に起きた地震は、これはウルサンのところですけれども、この地震からですね、やっぱり変わったんではないかと。やはり、日本のその熊本地震の影響とか、あるいは東日本地震の影響がというよりも、今起きている現象は、キョンジュの地震、これはやはりもう少し活動的になって、そして、今までの最近の経緯で言いますと、地震活動が少し間を置いてもまた活動的になると、結構高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옛날에 과거 779년 신라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역사적인 문헌이 나오고 그 당시에 한 100여 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또 1643년에 7월에 또 경주 동쪽에서 또 리히터 한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근데 대규모 지진은 지금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지만 대략 4에서 500년 주기로 발생한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신라 시대 때랑 요번에 1600년대랑 그 사이에 만약에 지진이 발생을 했었다면은 이 기간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은 1600몇 년대에서 다시 한 4, 500년 지난 게 바로 지금이다. 1200년도에 그렇지. 만약에 발생했다면 그러면은 장도도 똑같아요. 다 경주야. 그렇다면 우리가 대규모 지진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진이 지금 한국에서 많이 논쟁 중인 것은 지진이 예측할 수는 없으나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럴 때 어느 정도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도 7 혹은 8 수준의 큰 지진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キョンジュの地震はマグニチュード 5.8 でした。ウルサンで起きそうな地震はマグニチュード 7.5 ぐらい、7.3 ぐらい。そうすると、揺れがですね、100倍ぐらい大きい。あるいはヤンヤンで、起きそうな地震がありますけれども、これも同じぐらいの大きさの地震ですね。こういう地震があると、たとえソウルでも少し離れてましても、多分倒壊する建物は非常に可能性が高い。大きく倒壊するでしょうね。 사실 언론에서 계속 우리가 경상도 부분만 얘기를 했지 지금 강원도를 얘기한 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수님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강원도 계신 분들은 저희 방송을 보고 긴장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一番可能性があるのはウルサンですよね。で、これが一番高い。で、ヤンヤンもその次ぐらい高い。で、その理由はですね、これは韓国の資料ですけれども、韓国の資料の古い資料によると、1643年にウルサンの近くでマグニチュードが7を超える地震。これは非常に大きな地震ですね。それが起きて。で、1681年にこれよりもっと大きな地震がヤンヤンに起きた。そういうことが韓国の歴史に書いてあるんですね。昔、1600年代に割と集中して2つの地震が起きた。そして、
全体日本も活動的になった時に、その2つの地震が起きたというようなことが理由と、 카사하라 교수님이 이미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이 한반도는 이러저러한 특징 때문에 지진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지역이다라고 배웠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경주 지진 등을 봤고 또 역사적인 것으로 봤을 때 교육을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한국도 지진이 일어나는 지형 속에 속해 있다라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하지. 例えばスマトラの地震とか東日本の地震、半島地震っていうのはマグニチュードは 9.0 というですね、最大の地震です。例えばスマトラでいうと8年後に同じぐらいの大きさの地震が起きてるんですね。同じような場所が起きてる。で、東日本大地震もそれぐらい10年ぐらいの間隔の間やっぱり活動的になる。そして非常に遠いところまで影響が及ぶと、そう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ので、日本全体に対しても影響が大きいし、未だに陸上で火山がいっぱい活動してるし、それから熊本地震が起きたし、で、少し離れますけども、韓半島も割と活動的になったという可能性もあります。 그러니까 이게 뭐 웬만한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기 때문에 그 보통은 몇 달, 1년 가까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큰 거는 판을 바꿔놓으니까 8년 동안에 관련성 있는 결과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5년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러니까 작년 우리가 제 지진에 대해서 5년, 10년이라는 게 지질학적 연대로 따지면 우리 인생으로 치면 0.1초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오랜 뒤에 영향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영향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경주 지진의 원인이요, 북한의 5차 핵실험 때문이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SNS에 하늘도 노한 북한 김정은의 핵실험 도박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번 지진이요, 9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여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북한 핵실험의 관련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인데, 네티즌들은 북한 김정은이 무슨 초자연적 존재라도 된단 말이냐, 북한이 한 번 더 핵실험하면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지진에 의해 죽겠구만 등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 지진과 북한 핵실험의 관련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아니 내가 지진학자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땅 밑에서 실험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 밑에서 빵 하고 쳤는데 그러면 이게 땅이 무슨 움직이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지질층을 변화를 준다는 거지. 변화를 주면은 그 변화가 조금씩 진전돼 가지고 또 이게 또 지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핵실험도 나는 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그 북한 핵실험 영향을 준다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게 서울이나 북쪽부터 받고 맨 마지막에 제주도나 부산, 경주로 가야 되는데 경주가 가장 먼저 컸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핵실험은 북쪽에서 났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지금 말한 대로 따다다다다닥 한다면은 서울에 일단 먼저도 영향을 아니죠. 저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 게, 똑같이 자극을 줬어도 강한 곳은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 지반이 때문에, 경주가 취약지기 때문에 영향을 서울보다 더 받을 수 있죠. 아무리 멀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의 한 얘기를 합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형을 잘 이해를 하면 저는 북한에서 핵실험한 것이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북한에서 실험한 게 15킬로톤 정도의 핵무기를 실험을 했다 그러거든요. 꽤 큰 지진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경주까지 우리 한반도를 가로지는 단층들이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바로 옆에 길주 명천 지구대라는 단층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령 지구대라 그래서 원산부터 서울까지. 여러분 옛날에 국사 시간에 북토지리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날 거예요. 그러면 그 지구대라는 게 다 단층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면
길주명천 지구대에서 지진이 생기든지 아니면 원산 서울을 이어는 추가령 지구대에서 지진이 생겨야지 그거 다 건너뛰어서 저 남쪽 끝에 가가지고 지금 양산 단층적이 생겼다. 거기가 지반이 취약하니까. 아니 단층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정우택 의원의 생각은 이제 다른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예컨대 뭐 예전에 미국, 소련, 인도 핵실험, 중국 핵실험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게 만약에 지진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었다 그러면 벌써 굉장히 많은 보고가 있었어야죠. 자연재해라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히 연구되고 그의 연관성을 따지는 건 전부 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이 끼어들면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당하면 우리가 극복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하는 건 맞지만 정치인이 정치적 이슈를 만든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그리고 이분이 과학자도 아니고. 과학자가 아니면 언급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식의 언급을 하지 말았어야죠. 본인의. 아니, 정치인이 왜 이런 얘기를 못해?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럼 당신들 과학자 아니니까 오늘 저 입 다물고 있어, 전부. 아니, 과학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오늘 그래서 입 다물고 있잖아요,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교수님, 과학자인 교수님이 한마디 해주십시오. 핵실험하고 우리 이번에 경주 지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しかし、地下に水を入れますと地震が起こるんですね。で、そういうことはありますけども、今回の北朝鮮の核実験と今回のは、全く関係がないと。 네.これははっきり言います。 관계 없다네. 확실히 전혀 관계가 없다. 지난 7월에 울산과 부산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가스 냄새가 혹시 났던 일 기억나십니까? 또 그 비슷한 시기에 광안리 해변에서는요, 수십만 마리의 그 개미떼가 또 발견을 돼서 그때 굉장히 뉴스가 또 났었죠. 지진 발생 후에 이게 다 지진의 전조 증상이었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CCTV나 아니면 블랙박스에 찍힌 것들 보면은 가장 먼저 동네 개들이 반응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동네에서 멍멍하면서 짖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초, 20초 전에 개들이 먼저 짖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왕 하고 이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에 개를 한 마리씩 들여놓자라고 이제 경주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정도로 좀 전조 현상 같은 경우는 동물들이나 이런 경우에 캐치를 잘합니다. 그래서 특히 좀 저희가 되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7월 달에 한창 부산 지역에서 가스 냄새, 황 냄새 비슷한 류가 많이 새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했던 적이 있었는데 무슨 뭐 화학물질 운반차가 지나가면서 냄새 흘렸다라는 식으로 이제 조사를 종료했지만은 실제 지진이 발생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럼 그때 뭔가 지각의 틈으로 뭔가 그런 가스 같은 것들이 특히 황 냄새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왔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지난달에 울산의 이제 태화강에서 숭어떼가 수만 마리가 줄지어서 올라가는 사진을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지진의 전조가 아닐까. 그거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숭어떼가 무슨 일렬로 이렇게 쭉 가는데 마치 무슨 군인들이 행군하는 것처럼 무슨 지도가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숭어가 이렇게 막 가더라고요. 아니, 그건 굉장히 나도 신기하더라고요. 느꼈는데요. 나는 이제 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그 쓰레기를 고양이가 막 뜯어놔. 거기 생선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쓴 게 음식물 쓰레기 건드리지 않게 고양이 이제 생선을 놔줬어요. 근데 그 지진 나는 날 내 서재에 있었는데 뭐가 울리더라고. 서울에서도. 그래서 나는 밑에 층이나 위층에서 부부싸움을 하나 뭘 갖다 때려 부시나 그랬는데 그 전에 한 10초 20초 전에 고양이가 우리가 지금 밥 주는 고양이 문을 긁었던 기억이 나. 그래서 안 하던 짓을 안 하고 왜 저 위에 가만 나중에 생각하니까 얘가 미리 감지하고 자기한테 생선 주는 고마운 사람을 미리 대피하라고 나한테 그거는 고양이가 사인을 굉장히 주더라고요. 오버됐고요. 이거는 전래동화 이동규전이에요. 동물 지금 이게 지진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生物のとですね、地震との関係はいろいろなことを言われるんですけども、はっきりしたことはわからないんですね。ただ魚はですね、少し関係あるかもわかんないと。プサンのガスですかね、そういうのは地震とは関係がないし、アリも関係がないと思います。
저도 사실은 그 지진 나기, 저도 사실 지진 나기 얼마 전에 그 왜 지진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하늘에 이제 구름이 지진 운이라고 쫙 이렇게 물결치듯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게 구름에 영향을 미쳐갖고 이제 구름이 좀 희한한 모양으로 쫙 물결치듯이 가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러면 일본에서는 그 지진이 있기 전에 이런 동물들의 반응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전조 현상 같은 게 일본 지진 전에는 있었었나요? 前兆的なことっていうのはですね、なかなか言われるんですけども、はっきりした前兆がわかる地震っていうのはほとんどないんですね。いきなり起きる。起きた現象を見て、将来大きな地震が起こるとか、ということを判断できないですね。 우리 첫 번째 지진이 일어난 게 8시 33분.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똑같은 두 번째 지진이 8시 33분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뭐 지진 시간대다 그래갖고 거기에 뭐 저주의 시간, 뭐 반복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우연이 아닐까 싶은데 지진이 일어나는 시간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 지진도. 12時間後、あるいは24時間後ということは可能性があるんですけども、例えば1週間置いてとかそういうことは今まで起きたことがないですね。 지진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지각탄이라는 게 서로 부딪히면서 에너지가 생기면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진파는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P파, 그 다음 S파, 그 다음 L파, 그 다음 R파 이런 식으로 파가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4가지 파가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른 거예요. P파라는 게 뭐냐면 프라이머리, 처음 나가는 파라 그래서 여기가 만일에 지진이 생긴 자리라고 치면 좀 잡아주실래요? 여기 좀 잡아주세요. 그래, 그런 거나 하면 되겠다. 딱 어울린다. 이렇게 그거 잡고 있으면 마술사 지진이 비둘기 같은 느낌이. 여기서 지진이 시작하면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P파예요. 아주 단순하네요. 이렇게. 직선으로. 네. 이게 P파예요. 자, S파는요? 이 S파는 P파가 빨리 와요. 근데 이 P파는 별로 피해가 없어요. 아마 동물이 감지한다 그러면 이걸 감지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에 근데- 경주는 P파입니까, S파? 이게 둘 다 오죠. 둘 다 와요. 둘 다 이게 제일 먼저 온다는 거야. 근데 별로 피해가 없어요. 네. S파는 뭐냐면 세컨드리예요. 두 번째 오는 파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종파, 횡파 이렇게.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횡파고 이게 종파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건 무슨 아니, 종파와 행파가 섞어서 온다는 거죠, S파는. 아니 근데 원래 순서대로 와요. L파는 그 다음에 오는 파인데 그거는 지표면으로만 와요. 지표가 흔들려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고 그 다음 단계는 R파까지 오게 되면 땅이 뒤집어져요. 그걸 지표면의 액상화라 그러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모든 집이 다 내려앉아 버려요. 근데 그런 지진파까지 다 오는 경우는 드물고 地震はですね、縦波ってこんな風に揺れると、こういう風に揺れるとあるんですけども、もっと大きな揺れがあるんですよ。それは地表が揺れるんですね。で、柔らかいところは大きく揺れる。新潟の地震が東京で揺れると。東京の地震が新潟で揺れると。こういうようにですね、表面を伝わる地震波っていうのは非常に大きな振幅になって、特に高層ビルなんかはですね、ゆっくり揺れるんですね。例えば周期8秒ぐらいでゆっくりこう揺れると。でしかしものすごく揺れると。でそういうようなものがソウルでもですね、可能性があって、大きく揺れてゆっくり揺れる。建物がそれに耐えられるような建築をしてないと、やっぱりそれによっても壊れる可能性があると。で単にこう上下、それから横ずれ、これじゃなくて、そういう表面を伝わる地震動、これがものすごく大きいんですね。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 지진이 발생하기 한 10초 정도 전에 미리 딱 그 경보를 울린대요. 그게 P파가 왔을 그러니까 때 그게 경보를 발생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제 그런 거를 좀 빨리 잡아갖고 미리 경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일본의 경보 체계가 좀 더 빨리 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지진 센서를 많이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地震警報システムっていうのは、地震計がいっぱいありますよね。最初に縦波があると、それによってどこに起きたかということを示す。
例えば携帯にですね、どれぐらいいつ来るかを知らせると。で、それだけじゃなくて、新幹線の鉄道付近には地震計がいっぱいあるんですね。で、その地震計によって、大きな地震だというと、新幹線を止めるとか、鉄道を止めるとか、あるいは発電所を止めるとか、そういう風にしてすぐ知らせる。そうすると、被害が最小になると。大きな地震が起こりそうなのは、東海岸ですね。やはり東海岸に地震計があれば、その地震計によって警報を出せますよね。そうすると被害も最小に食い止められ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일본하고 한국하고 지진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지진 발생 빈도가 얼마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한 100배. 100배. 1500번이 일입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1500번 일어날 때 우리 한 번 일어난다고요. 그럼 우리가 일본만큼 지진을 대해서 관측하고 대비하는데 그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거는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경주 정도는 그동안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 있었으니까 여기는 지진 계측기를 좀 해야 되는 있겠다. 거죠. 그러면 전 일본에 몇 개 정도 지진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같아요? 1000개입니다. 1000개. 그런데 일본처럼 지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나라에서 그만한 지진 대비 시설을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럼 그 돈은 누가 낼 거냐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다 큰 투자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번 크게 발생하면 거의 국가가 붕괴되는 수준일걸요. 왜냐? 한 번 발생할 때 생겨날 수 있는 피해가 거의 체르노빌 수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5.7 정도의 지진이 일어난 걸로 우리도 굉장히 크게 대비하게 되겠구나. 경각의 기회를 삼아야지 100년 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게 돈 쓰는 아깝다. 이 관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약간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지난번에 강남역에서 살인 사건 났을 때 그때도 일부 세법으로 제시한 게 남녀 공용 화장실을 분리해서 하는 거를 바꾸자라고 누군가가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은 뭐 시사방송 패널이 나와서 떠들었지만은 그거 얘기 듣고 지역구 가가지고 고깃집 하는 아저씨들하고 얘기해보면은 야 말은 니네가 그렇게 하는데 돈을 누가 낼 거냐, 그거 해서 정부에서 화장실 다 지어줄 거냐, 내진 설계나 이런 것들 아니면 지진에 대한 대비 같은 것들도 우리가 위험을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정부는 지진을 막지 못했다 이런 구호가 앞서게 되면은 어차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 크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 예측 가능한 방법이. 지진은 과학자들도 정확히 예측을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 난 그래서 김갑수 씨 그 의견에는 내가 존중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베 지진 같은 것도 일본에서 보면은 지진 난 다음에 정부를 비난하거나 이런 소리는 없었어요. 그러나 지진 난 다음에 그 대책을 논의하고 방비를 하고 예산을 늘리고 이런 거는 철저히 했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난 지진에는 피해가 완전히 적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닌 게 증명이 됐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 지진 예방에 우리가 힘을 써야지. 나 다 죽은 다음에 그거는 아니다 이거지. 돈이 1억이 있는데 집을 하나 지어야 돼요. 6 정도 정도로 내진을 하는데 집을 지면 1억 든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7 정도를 견딜 수 있게 집을 지으면 1억 5천이 든다고 가정을 하고, 아니면 진도 한 5 정도 되는데 맞춰서 집을 지으면 5천만 원이 든다고 가정을 해봐요. 실제로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내가 가진 전 재산이 1억이에요. 그걸 전부 다 그러면 빚을 5천만 원을 내서 진도 7에 맞춰서 집을 지어야 될지, 아니면 진도 6에 맞춰서 1억만 갖고 지을 건지, 아니면 진도 5에 맞춰서 집을 5천만 원을 짓고 5천만 원을 갖고 애들 교육비나 복지에 쓸 건지, 이거를 정해야 되는 문제지 이게 그냥 공짜로 다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답이 있는데 그 토론거리가 돼. 보세요. 네. 옛날에는 비만 피하면 집이라고 생각했어. 네. 방 하나에 8명이 살고 10명이 살아도 집이라고 생각했어. 어떤 수준이 됨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방도 나누고 인테리어까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의 삶의 조건 내에서 지진에 대비한 것들, 특히나 고층일 경우에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목숨값이 경제 수준과 더불어 상승했기 때문에 마땅히 들여야 되는 비용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5천만 원을 빚을 내서라도 진도 7에 맞추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할 때 지진이라는 것을 특히 염두에 둘 어떤 지역들, 지진 때로부터 비교적 벗어난 지역들의 대비 등등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이 건축에 포함, 그 관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나라가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지진 설계, 내진 설계를 하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어떤 생각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やはりですね、今まで韓国では地震が起き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たし、まあ、起こる可能性も非常に低いですけども、でも一度起きると、やっぱり相当揺れるし、すべての建物が耐震性がないと、そうなると被害も大きくなりますよね。で、今の現在の韓国の耐震基準は低すぎまして、で、それに、おまけにですね、それを守っている率も非常に低いと。そういうことを考えるとですね、やはり国として耐震基準を見直して、過去のですね、韓国の地震において、ヤンヤの地震は震度7だったんですね。で、この震度7っていうのはちょうど熊本地震と同じぐらいですから、非常に大きく揺れる可能性もあります。 네. 만약 그러면 경주나 양양이나 이렇게 지진이 날 확률이 높은 지역만 내진 설계를 강화하면 될까요? 아니면 한반도 전체를 다 강화해야 됩니까? 釜山の方は、まあ、近くに、重要な施設があるようですから、これに対してはですね、本当に近くで大きく揺れると。あるいは津波も起こるかもしれない。そういうことを考えるとですね、これは国の安全上非常に重要ですので、地震が全く起きないという可能性ならまあこれはあれですけど、やっぱり可能性があるので、あるいは建築基準法を見直すとかですね、あるいは起きる場所を考えて、それに対する振動、そして対策、こういうことをですね、国としてやっぱり考えないとですね。 그러면 동해안 쪽에 원자력 그 발전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할까요? 原発はですね、非常に福島では非常に被害が大きかったですね、未だに続いてますよね。耐震設計が十分でき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まあ津波でダメになったと。だから日本にはいろんなたくさんの原子力発電所がありますけれども、やっぱり地震と津波とこのに対する対策は非常にやっぱ考えなきゃいけないと。 근데 이제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갖고 끊임없이 얘기해서 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된 게 아니고 해일이죠. 해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의 냉각수를 돌리는 펌프가 침수되는 바람에 물에 덮쳐져 가지고 생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진 때문에 원전이 깨진 게 아니라고요. 아니, 네, 근데- 지진으로 인한 해일로 인해요. 자, 해일로 인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역사에 아직까지 쓰나미는 한 번도 없었어요. 2000년 역사의 기록에 한국에 2000년 동안 없었던 쓰나미가 왜 그러면 이제 생길 거라고 그걸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월성 고리 지역대 연구한 사람들의 최근 발표가 신비로울 정도로 어떻게 활성단층 때만 찾아다니면서 원전을 지었냐는 얘기를 해요. 정말로 지진 위험이 높아. 그건 아니다.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지. 이상하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원전이라면 활성단층을 어떻게든 피해서 지어야 할 텐데 그때는 인식이 없었다는 거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을 안 가진 것은 지금은 그렇게 크게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죠. 정반대인데 뭐냐면 지진에 관련된 연구학자들은 이거 큰일 날 문제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데 원전을 지어야 될 입장에 서 있는 정부 관료나 한수원 이런 데서는 끊임없이 묵살하면서 안전하면서 원전을 끝없이 확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묵살되면서 건설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묵살되지 않았고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그래서 지금 6으로 냈잖아요. 내진 설계가. 아니요, 6.5예요. 6.5로 내진 설계를 했는데 6.5의 지진을 설계하고 지금 김갑쌤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좀 더 형편이 나아져서 원전 한 기당 내진 설계를 0.5를 올리려고 그러면 비용이 3천억이 더 들어요. 그럼 네. 보통 원자로 하나가 3개 내지 4개를 한 유니트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원전 하나 만드는데 1조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드는 원전은 진도 7.0에도 견딜 수 있게끔 내진 설계를 높였어요. 이게
또 우리는 안전이 최고다 그러는데 빚내서 집 짓고 나머지 손가락 빨고 있는 상황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48명의 인명피해가 났고요. 사유재산 피해는요, 한 4천여 건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그 담장 파손과 함께 건물 벽체 균열이 한 100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사실 너무 겁나고 무서워요. 이 울산을 떠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이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최근에 그 2015년도에는 3층 이상, 또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 내진 설계를 의무화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과거에 진 건물들 같은 경우에 67% 정도가 내진 설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무방비 상태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4분의 3 정도가 내진 설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그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정도가 서울에서 발생했다면은, 많은 아파트라든가 뭐 특히 달동네 집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저는 한국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전혀 진단한 필요적인 적이 있는데, 세계에서 유례 없이 소모품으로 건물을 쓰는 나라래요, 한국이. 전쟁 후에 한 20, 30년 쓰고 이제 다시 제대로 잘 짓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구반포서부터 오래된 그 아파트 단지들, 건물들 있잖아요. 다시 제대로 지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건물들이 너무 많은데, 이럴 때 내진이라는 관념이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요. 공격적일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박 선생님 여쭤보자면, 박 선생님이 의정부에 병원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병원의 내진 기준을 아까 이제 안전이라고 표시하는 영역까지 한반도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7.0까지 올린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지금 투자하실 의향이 있습니다. 거기 말 잘했어. 아주 말 잘했다고. 네. 우리가 지금 7층 건물이거든요. 내진 전혀 안 했을 거야. 나더러 선택하라고 그러면 비용 때문에 못 할 거야. 안 하려고 그럴 거야. 그런데 의무적으로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3층 이상 건물은 이런 기준에 맞는 내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 예산에서 그 부분을 할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회사가 움직이거나 한 병원이 움직일 때 예산을 배정을 하잖아요. 거기에 내진 작업비 이게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해나가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6.0을 대비할 것이냐, 7.0을 대비할 것이냐, 아니면 9.0을 대비할 것이냐는 아까 함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기하급수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고리 원전 같은 경우 6.5를 대비했다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민간 건물에도 그러면 6.5 이상을 요구한다? 비용 부담을 시킨다? 우리 세금 10만 원 올린다 그래도 난리가 아닌데, 건축주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 임대인에게 넘어오고 다 넘어와요. 그 비용 전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법으로 만들면은 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 너무 아니었을 거예요. 내진 설계라는 걸 자꾸 복잡하게 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베 지진 때 큰 피해가 뭐냐면, 물론 고가도로 넘어가고 건물 넘어간 것도 있지만 화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설계할 때 진동이 조금이라도 움직였을 때 자동으로 가스밸브 차단되는 이런 설계부터 하자는 건데,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빵, 저기서 빵, 저기서 빵 하면 이게 고베 시내를 덮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 그런 거 하자는 건데 왜 그런 거 하지 못하고 너무 그래요? 심하게 막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인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라니까. 자, 우리 강적들 멤버들은 집은 지금 괜찮습니까? 내진 설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고 있는 집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 전혀 몰라요. 내진 설계 했는지 안 했는지 됐는지 안 모르죠.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네. 우리. 설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바닷가에 가면 일단 배 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유람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단 저는 안 하려고 그래요. 위험하니까. 근데 그래도 가족들 성화에 못 이겨서 유람선을 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저런색 조끼 있어요. 곰팡이 냄새 나는 구석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요. 그러면 선장이 되게 싫어해요. 그걸 애들 다 입혀요.
딱 보면 알아요. 우리 식구 4명 다 저런 색깔로 구명조 입고 있어요. 그걸로 안 끝납니다. 그 옆에 가면 또 동그란 저기 튜브 있어요. 거기에 끼고 앉아라 그래요. 그럼 우리 애들이 저랑 배 타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야 타요. 그러니까 집을 갈 때도 똑같습니다. 내진 설계된 거 확인하고 갔죠, 당연히. 교수님 집은 어떻습니까? 내진 설계가요. 안전합니까? 耐震設計されております。大抵の地震は心配ないですね。日本の住宅、私が家を買うという場合でも、皆さんが買う場合でも耐震設計されてないような住宅は買わないですよ。それも震度6を超え7ぐらいに近いと壊れないような設計された建物しか皆さん買わない。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의 건축은 최소 진도 몇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ですね、やっぱり震度6強ぐらいまでの耐震設計をしないとですね、現在の多分韓国の建物は5でもですね、33% 耐震設計がされているけれどもですね、このレベルが全然違うんですよ。で、日本はですね、例えば震度6、7ぐらいになっても壊れないんですよね。そういうレベルで耐震設計されていると。うちも地震が起きても壊れないですよね。しかし、韓国の耐震設計、現在のレベルは、震度っていう言葉で言うとですね、5ちょっとぐらいまでは大丈夫だと。 위험하다는 거는 아주 붕괴까지 될 수 있다는 수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この前の熊本地震、これは、マグニチュードという言葉を使うと 7.3 でしたよね。で、これはウルサンで起こるような地震の大きさと同じぐらいなんですよ。それで3000個の地が壊れたの全壊ですよ。こんなに被害が起きるような日本の耐震基準法を使ってもですね、これだけ壊れると。で、そうしますと、韓国では耐震基準レベルが低い、そしてさらに達成率が低い。これを考えるとですね、本当に、うちの中にいるあれだ大きいオフィスビルでさえも、もう安全かどうかっていうことは分からないと思いますね。 90년대에 내가 일본에 있을 때 나도 그때 죽는 줄 알았어. 1시간 떨어진데도 집이 흔들리고 이게 다 장로이고 뭐고 다 떨어질 때는 전쟁 수준이에요. 고층 빌딩 다 떨어지고 고가도로 다 떨어지고 화재 여기저기 빵빵빵빵 터지고 그것도 일본에서 지진 대비가 됐다는 도시인데도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고 건물 다 쓰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봉기 씨는 지금 일본 지진을 맛을 봐서 그래. 나는. 우리 중국의 쓰촨성 봤잖아요. 중국이나 우리나 대지진 대비가 똑같거든. 거기서 몇만 명이 사망하면서 생적을 눈으로 봤거든. 뭐 설마 그렇게 되려면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만약에 큰 지진 한번 벌어졌을 때는 일본식으로 오질 않고 쓰촨성 모습을 보겠구나 생각을 한다면 계속 거기다가 지진 대비 비용 투자하는 건 전혀 아까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지학 지식이 저도 전부는 다지만 이번에 고베 지진이 생겼던 이유는 뭐냐면 고베 지진은 지카 지진이라 그래서 도심 한복판 아주 얕은 곳에서 지진이 생긴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진이 생기는 거는 진원지가 어디냐면 지하 70에서 100km에서 지진이 생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니, 서울에서 그런 지진 나면. 이게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학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경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과학이 우선이야? 과학이 우선이에요. 내가 당했는데. 그러니까 과학이 우선이에요. 죽어봐야 맛을 알아. 일본에서 당하셨잖아. 죽은다면 끝이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죽은다면 끝이라니까. 고베 지진은 7.2면 일본에서는 아주 센 지진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큰 피해가 났냐? 지카 지진이라고 그래서 도심 한복판 아주 얕은 곳에서 그러니까. 지진이 생겼어요. 그게 왜 고베에만 나라는 고베에만 생긴다니까요. 그게 그런 일이. 원장님 얘기를 듣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요. 네네네. ソウルに対しては直下ではない。で、揺れ方も小さい。しかし、表面を伝わる波がやっぱり大きなあれで来るんですよ。でしかし、もし、本当に、ソウルをそういう地震が襲ったら、
ソウルが全滅してしまう可能性もある。で、そしたらもう韓国全部潰れますよね。そういうような可能性もあるので、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まで考えてですね、例えば振動だけじゃなくて火災もありますので、そういうことを考えた対処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投資に対してそれだけの見返りがあるかどうか、国民の安全ということを見ながらですね、それがいいかどうかという判断は国民の皆さん、それでみんなで、いいかどうかはもちろん耐震の方に行った方がいいか、あるいはほっといて死んでもいいかどうかというね、二つ分かる目、オウンリスクですよね。自分のリスクとして考えれば、どっちがいいか分かんないから、そういう判断をしてもい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근데 이게 교수님이 내진 설계업자나 관계자는 아니니까 좀 이렇게 좀 진심으로 좀 받아주러. 그러니까 일본식 화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김갑수나 이봉규는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잖아요.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있어요. 근데 일본 분들은 이렇게 이제 점잖으신 분들은 여기서 얘기해 안전합니다. 아직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요. 그럼 점점 올라가잖아. 그러나 스카시 그리고 조금 더 올렸다가 세계 제한까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쭉 올라간다. 근데 이것만 듣고서는 그걸 판단해서 우리는 일어날 일이 없다. 이렇게 하면 곤란한데. 정작 일본의 사례를 제가 살펴보면요. 1981년도에 82년도에 일본도 이제 건축 내진 관련 설계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고베 대지진 때, 한신 대지진 때 결국 피해자의 80% 정도가 5,000명 정도가 사망한 게 뭐였냐면은 목조주택에 사시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제 철근 콘크리트 형태의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 아까 화재 언급하셨잖아요. 화재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목조주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6.0을 막는다, 7.0을 막는다, 이런 것들도 누군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의미의 수치이지, 실제 7.0도 여러 가지 형태의 7.0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거를 하나의 어떤 기준 삼아가지고 간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진이 그렇게 빈도가 많고, 내진 설계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를 입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오늘 카사하라 상이 오셔갖고 얘기하는 것 속에 얻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대가 아니라는 사실하고, 또 하나는 그동안 정부라든지 여러 기구를 통해서는 진도 6.0 이상은 안 납니다를 계속 언론에서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카사하라 선생님 얘기는 7 이상의 대형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과학자로서의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진 연구라는 것은 국가 규모가 매지 않잖아요. 대륙 정도 수준으로 연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연구자라 해서 일본 땅 밑에 그것만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판 단위로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한 진단은 자기 분명한 전문 영역이라는 말이죠. 연구비만 일본에서 매년 우리 돈으로 1,000억 이상을 쓰는데, 연구비만, 다른 대책 비용 이런 거 빼놓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안 써도, 1,000억은 안 써도 뭐 10분의 1이나 100분의 1이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지진 연구를 하지 말자, 우리가 지진을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판 경계에서 일부 안으로 벗어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대규모 지진이 한국에서 벌어질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가 이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이 그 얘기였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5.8이라는 지진은 예전에도 있었다니까요. 지금 근데 원장님 지금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곳이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밝혀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먼저. 몸으로 고집 더럽게 세. 자, 진도. 여기 다 고집세. 뭐 세계 최고의 석학이 와서 설명하는데도 자기 고집만 부려. 자, 이게 뭐 보수 진보야. 그러니까 일본하고 똑같진 않다라는 함성 똑같지는 않지만 한익병 원장이 카사하라 선생의 주장을 상대로 논쟁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게 지금 우리들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지진 사태 앞에 여러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카사하라 선생님은 뭐냐면 지진의 전문가로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예요. 전문가로서 한반도의 지진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피부과 의사가 내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는데 지질학적으로 보건데 우리는 그런 문제가 일본 같지 않아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그거는 곤란한 얘기죠. 경주시는요,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액 75억 원을 초과하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이 전파된 경우 900만 원, 반만 이렇게 파괴된 경우 450만 원, 그리고 아주 조그만 피해는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시민들은 야 이거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법 규정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한옥마을에 기와가 떨어져서 지붕이 파손된 경우가 이번에 많았었죠. 자, 근데 이게 그 900만 원으로는 이제 지붕 수리가 힘들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예,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은 지진은 물론 자연 재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파나 반파, 그러니까 법적으로 얘기하면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이런 경우에만 주거 지원비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요번에 경주에서 발생된 피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택이 유실되거나 반파되기에 이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주거 지원비는 사실상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이 지진은 이제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자연재해인 지진으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 보상은 한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진 피해로 지금까지 보상이 이루어진, 보상이나 배상이 이루어진 케이스는 거의 없으니까, 특히 배상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진의 피해 지역이 예를 들어 특정 지역으로 국한되고 특정 계층에 국한된다고 했을 때, 그럼 그 부담을 전 국민이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선례를 잘 세워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예를 들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은 그 지역의 지자체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보험 같은 걸 들 수 있는 것일 테고요. 민간에서 그걸 보험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일 테고요.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국 어디든지 이제 일정 정도의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례가 있을 때 배상 지금 봤을 때는 450만 원에서 900만 원 이런 한도는 사실 좀 적기 때문에 이걸 상향해가지고 사실상 전 국민이 보험에 드는 혜택 정도를 공공보험 성격으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니,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준석 씨가 정말 보수주의자 맞네.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니까 전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게 옳은가를 따지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옳고 그러냐가 아니라 저는 항상 요즘 정책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책을 우리가 그냥 깃발만 들고 나가지고 이게 옳습니다라 나가가지고는 안 될 테고요. 결국 그 저항이나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저항을 하면 옳은 저항이 있고 잘못된 저항이 있겠죠. 근데 전 이건 좀 생각해 봅시다. 세월호 이후로 크게 바뀐 인식이 국가란 무엇인가예요. 나라를 도대체 우리가 왜 만들었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내갖고 그 일을 해주는 공무원들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거예요. 즉, 나는 서울의 마포에 살아서 세금을 여기다 내지만 그 돈은 한반도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든 그것이 공공의 몫이라면 기쁘게 받아들이는 건데, 아니 경주에서 사고가 내면 경주 사람이 세금 걷어갖고 자기네들을 해결하라고? 그럼 국가가 왜 있냔 말이에요. 국가 공동체라는 게 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국가가 다 해주면 좋지만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다 해줘요? 지금 과장되게 얘기하죠. 아니. 우리 논법이 국가가 책임을 지라 얘기했더니 국가가 무너진 집을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근데 조금만 얘기하게 해주세요.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문제예요. 이거를 팔자성안으로 자꾸 몰고 가. 그런데 천재지변 같은 거야말로 개인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나 국가나 이 공동체의 기관이 존재해요. 그 앞에서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국가의 존재에 의미가 생기는 거야. 문제가 생겨서 어딘가에서 지원과 대책이 나온다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게 홍수나 이런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 보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보상 좋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국가의 무리한 요구보다는 이제 우리도 지진보험 같은 걸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진보험이 지금 옵션으로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연간 5,000원, 6,000원 밖에 안 돼. 근데 1년에 5,000원, 6,000원만 내면 지진보험 이거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안 해놓고 국가대로 다 보상해달라고 떼쓰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어봐요. 보험은 개인 단위에서 아니 나는 얘기 못하게 본인은 다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국가가 할 일이 있지만 개인도 개인하고 국가랑 나누자. 된다. 자, 일본의 경우는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주고 있는 건가요? 非常に今度の熊本の地震も前回に対しては国は保証しましてですけれども、だから国がするべきことと、それから個人がすること、あるいは建物オーナーがすること、そういうようなことと、それから地震保険、そういうものによって、なんか一箇所だけに、費用が集中しないとか、国だけが費用を負担するん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分散します。もう一つは、耐震設計を、韓国は一般的に地震の、頻度低いですから、ゼップに対して耐震設計をするんではなくて、危険性が高いところ、これぐらいの、ここは高い、ここはほとんどない、というような区別をすればですね。 우리나라가 이번에 지진하고 나서 지진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했거든요, 언론들이. 지진보험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이 지진이 나니까 그 민간보험사들이 지진보험을 슬쩍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진이 나니까 손보사들이 지진 특약 판매를 중단을 했답니다. 네네. 갑자기도 사람들이 네. 몰리니까. 네. 경주 지진 후에 역선택의 우려가 커서 판매를 일시 중단을 했다 이런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험은 공익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국가에서 법령으로 지진 대비나 보상을 했다면 그야말로 되고 안 되고 없잖아요. 그냥 일률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비난이 엄청 많으니까 다시 판매 재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보조적으로 쓸 수는 있으나 지진 피해의 대비책을 보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것은 곤란한 입장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보험회사에서 지진 나고 난 다음에 지진 판매를 싹 없애버렸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지금 팔아야죠. 얼마나 많이 팔리겠습니까? 그런데 지진 안 날 거거든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남을 짓인데 그 짓을 못하는 걸 보면 보험회사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아니, 머리가 저는 그렇게 봐요. 혜택이 너무 좋은 보험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혜택대로 계약을 맺었다 무슨 일을 겪을지 다른 모르니까 방법으로 딱 보험을 더 많이 팔아야죠. 제가 비아냥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돈이 남을지 안 남을지 옛날에는 보험이 없었으니까 그냥 팔면 다 자기 돈이었겠죠. 이제 지진이 나니까 무르줄 돈이 무서워서 내렸겠죠. 이런 얄팍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국가 보상도 국가 보상이고 뭐 민간 보험도 민간 보험이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가장 숙지해야 될 부분은 이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네. だけど、非常に古い建物とか、こういうことに住んでる人は、例えば1階が一番潰れやすいので、2階に逃げるとか、あるいは普通は地下は割と安全なので、例えば都市にいるとか、地下に逃げるとかです。そういうようなことをすると。 자, 구체적으로 교수님. 자, 여기서 만약에 지금 지진이 났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딱 지진이 났다 그러면 이 밑으로 싹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밖으로 나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一つはですね、例えば机の下に入るとかですね、物が倒れてくる。だから避ける。とかですね。で、ドアがね、揺れるとドアが開かないんですよ。それからライトが落っこちてくるとかね、窓ガラスが壊れるとか、というような被害がある。外に出ると瓦が落ちてくるとかですね、危ないんで、普通の建物だったら2階に、普通は2階の方が安全なので2階に出るとかですね。 저 문은 흔들리면은 딱 아구가 안 맞기 때문에 문을 나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나가면 문이 열리지도 않는다는 거야. 문은 열어도 무너지니까. 근데 여기서 누가 뛰어가서 문 열 것 같아요? 저기 우리 가까운 카메라 우리 감독님이 뛰어가서.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제일 먼저 숨을 사람이 박종진. 저부터 해야지. 저 빨라요. 운동이. 저 무조건 여기를 숨죠.
자, 오늘 카사라 교수님 여기까지 한국까지 오셔서 직접 우리나라 지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이것만큼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日本では今原発を見直してまして、地震動による安全性、それから、津波による安全性を見直して、その安全性がクリアできなければ閉止するということをやってますよね。福島のことが今、非常に大きな被害が出たので、やっぱりこれをですね、考えて、やると。だから、大きそうなところは2つありますけども、そういうところに対して揺れそうな場所というのも特定されると。それ特定なところはやっぱり耐震力を考えなきゃいけないし、何も知らない状態で、地震が起こってきたらこれ大変ですよね。そういうことを皆さんに知らせて、それでも自分はもう建物がいいと、ここでいいということであればそれはそれでいいし、あるいは政府もそれでいいんならそれはいいですよ。それやっぱり考えてみる時期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 네. 오늘 여기 일본에서 오셔서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번 지진을 통해서 국민안전처는요, 국민 불신처다 이런 오명을 얻으면서 국민들은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에서 지금 비난을 세게 받고 있습니다. 지진 당시에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 됐죠. 그리고 긴급 문자는 지진 발생 이후 10여 분이나 지난 뒤에 전파되면서 그야말로 국민 무기력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재구시를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진 관련 담당 부서는 10명이 속한 한 개 과에 불과했고 전문가도 내진 설계를 연구한 한 명뿐이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된 체계 구축조차 하고 있지 못한 이유 뭘까요? 일단요, 사고가 났어.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어. 그러면 먼저 쳐다볼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국가안전처 있죠. 여기가 일단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호되게 우리가 야단을 쳐야 돼요. 근데 김성일 씨 얘기 중에 지진 전문가가 없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없어야 맞죠. 뭐냐면 정부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영역의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만 하는 거죠. 지진이라는 재난도 있고 해상사고도 있고 온갖 사고에 대해서 쭉 전문가들과 네트워킹이 돼 있어서 계속 대비 매뉴얼, 경고 시스템 이런 걸 연구하라고 이제 부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난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선제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방어적으로 일을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아직도 갈 길이 먼 부처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이 독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단 좀 맞아야 된다고요. 국가안전처가 생긴 이유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기민하게 대처했으면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잃어버린 이런 슬픈 사건을 갖고 국민안전처를 만들었는데 이 지진 사건 갖고 또 국민안전처 욕을 먹어요. 정부가 욕을 먹을 거는 욕을 먹어야 되지만 정부가 어쩔 수 없는 일은 너무 그렇게 비난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15분 만에 통보됐다고요? 15분 만에 통보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진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몸으로 느껴야지 아는데 지진계라는 거는 지진이 발생하면 그걸 이제 탐지하는 장비예요. 탐지했어요. 그거를 알리는 단계는 우리는 전부 다 그냥 전화나 유무선으로만 돼 있어요. 일본은 자동으로 가요. 지진계에서 감지가 되면 센스가 작동되는 동시에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자동으로 다 날아간다고요. 그거를 국민안전처에서 그런 일이 터지면은 바로 어때 방송에다가 때리거나. 아니, 그 방송에 30분 안 걸리겠어요? 아니, 지진이 났어요. 네. 그건 1분 내에 알려야죠. 어떻게 알리냐고요? 어떻게 알리냐고요? 그걸 대비하고 심사를 아니, 북한이 포를 쐈어. 그걸 어떻게 알아? 맞아봐야 알지? 그래. 바로 대비를 해서 조기 경보를 해서 뭐 알리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도 설치하지 말자며. 야, 시끄러. 굉장히 이해한 얘기야. 싸게 갖고. 나 하원장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 내가 국민안전처장이 되면 어떻게 할까?
난 내가 국민안전처장이 되면 지금 2년 세월 동안 매뉴얼부터 만들고 있었을 거예요. 지진에 대한 매뉴얼을 각국의 만들었다고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직위에 좀 위세를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안전 대비 매뉴얼이라도 굉장히 강화시켰을 것 같아요. 이제 만들겠죠, 이제.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지진을 예측하기는 대한민국에서 쉽지 잠깐, 않아요. 근데 이게 더 빨리 알렸어야 됐냐, 뭐, 덜 빨리 알렸었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더 황당한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이상한 매뉴얼 있잖아요. 아, 기상청장한테는 15분 내 보고를 하되, 네네네. 장관한테는 깨우지 깨우지 말고, 네네네. 다음날 아침에 보고를 하라, 차관까지. 아니, 그게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것 장관한테 같아요. 바로 네. 보고하면 주무시는 중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진 이후에 복구하는 손길 외에 또 바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앞다퉈서 경주행 그 버스를 타거나, 경주행 KTX를 탔는데, 대권 잠룡인 문재인 전 대표, 김부겸 의원, 안철수 전 대표 역시 경주를 찾았고요. 이정현 그리고 추미애 여야 당대표 역시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경주 지진 현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방문을 했는데요. 사진 한 장 때문에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이 주민들과 악수를 하고 찍은 사진을 한 일간지가 흙 묻을라 길게 뻗은 손이란 제목을 달아 보도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자, 알고 보니까 기와 복구에 쓰이는 흙을 밟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는데 매체가 사실 확인 없이 보이는 장면만으로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꾸 의회하고 행정부처를 자꾸 섞어서 생각한다? 저기에 국회의원들이 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국회의원들은 저걸 해결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관리, 감독, 법적 뒷받침하는 사람들이니까 현장 가서 보고 무슨 일이 터져도 더구나 선출직들이니까 언론도 좀 받아야 되겠고 여론 시선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저 재난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국회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 이해를 하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을 한 100명 중에 하나를 뽑아서 대표를 대신시키는 거 아니에요? 대의 정치 아니에요? 그 네. 대의 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뭘 해야 되겠어요? 저희 가면 민폐예요. 국회의원 떴다고 하면은 저기 일손 못하고 다 그 의전하느라고 다 일렬로 서가지고서 다 모시고 KTX면 KTX서부터 제가 이제 일손 다 놔요. 그 영화에서도 나왔잖아요. 터널 영화에 사람을 인명을 구조해야 되는데 장관님 오셨다고 이 사람 놓고 다 사진 찍고 이러고 갔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거 대책을 논의해야지. 왜 현장 가서 어지럽히고 민폐를 저는 사진 찍히려고 그러는 제가 이거를 약박한 상식이에요. 나도 여기서 한마디 할게. 나는 정치인들 가는 거 전대 반대하는데 만약에 간다면 진짜 모자 눌러 쓰고 정말 거기 일하는 사람들 막 지금 막 수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보고 뭐가 문제인가를 맞아요. 보고 와야지. 맞아요. 거기서 펌제고 이렇게 해서 자 보고 해봐. 지금 막 바빠 죽겠는데 이거 설명하고 일렬로 서서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치 쇼입니다.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다른 분들은 현역 의원이에요. 문재인 대표는 그냥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왜 비난을 해? 당원으로서 재난 현장 가서 아니 근데 왜 거기 줄 쫙 서 있어서 문재인 대표를 그렇게 합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운동하러 가는 거지. 이거는 진짜 아니요, 이건 제가 문제인 재난과 보통의 현장에 정치인으로서 가는 거를 문제 삼으면요. 그 뭘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문재인 대표를 국회에서 문제 삼을 만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은 게 그거는 어차피 기자들이 그런 세팅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잖아요. 보면은 취재하고 가야 되니까 좀 이거 손이라도 한번 잡으십시오. 그림 만들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림 만들자는 하는 거고 그게 어쨌든 뭐 우리 국민들 수준이 있는데 그거 정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재인이 왜 왔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온다는 거에서 감사해하는 사람도 많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 안 왔다고 욕하는 사람이 한 10배 많아요. 저는 자꾸 이 문제를 누가 가면 되고 누가 가면 안 되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고 행정력으로 잘 수습을 하면 되고 국회에서 도와주면 되는 일이에요. 누가 갔든 이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구마모토에서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났었잖아요. 그죠?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크게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8분 만인가 총리가 기자회견을 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수습을 하겠다.
근데 본인 안 가요. 안 간 이유가 뭐냐? 복구하는데 내가 가면 걸기적거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응급 복구가 끝난 다음에 구마모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사진 하나 딱 나온 게 뭡니까? 무릎 꿇고 손잡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여야 정치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나도 가서 얼굴 좀 알리고 싶지만 이거를 내가 나서서 수습하는 것보다는 행정부 수반이 나서는 게 옳으니 모든 정치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의예요. 유례 없는 강진을 국민들이 지금 지진 공포에 떨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지금 책임 전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요, 안전비상대책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재난총괄 컨트롤 타워가 유명무실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재난의 컨트롤 타워. 야,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국민과 정부 부처의 결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건강 문제가 있으면 개인 차원에서 어느 병원을 가지 하지만 보건복지부라는 기구에서 서비스하는 여러 각도랑 어떤 형태로든 결합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제 마찬가지인데 재난 있을 때 청와대를 쳐다보게 되는 게 제일 불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해당 부처가 힘을 못 얻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가장 힘 있는 데를 쳐다보다 보니 청와대가 해결하라 이런 소리가 나오게 돼. 그런데 사실은 청와대는 국사의 가장 큰 기본만을 해주는 곳이고 실제 일의 집행은 예컨대 지진이 났다 그러면 어디가 돼야 되나? 국민안전처가 돼야 되겠죠. 아니 웬일이야 세월호도 청와대 탓이라면서 웬일이요? 이건 또 그러니까 자꾸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런데 국가부처가 왜 이렇게 무력하죠? 사람들은 왜 청와대만 바라보고 박근혜 대통령만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권력을 전유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제 삼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메르스 때로 시작하면 메르스 때도 비슷한 논리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던 적이 있는데 사실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만약 국가가 뭐 좀 기능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하지만 이런 어떤 재해에 대한 복구라든지 아니면 재해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의 영역 같은 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사실 지역 특화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된다. 물론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될 건 지방자치단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모든 일을 누가 해결해 주기를 바래요. 나의 안전의 문제에서는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 생각이 정말 필요한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살아 있어야 누가 책임을 지든 말든 뭐 따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 그러면 이런 재난 매뉴얼에 대해서 어떤 유사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물가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물가에 갈 때 라이프 자켓 입고 물가에 안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모든 국민들이 라이프 자켓 다 집에 있어요? 없잖아요. 네. 저는 있거든요. 자, 집에 방독면 다 있으세요? 없죠. 다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요? 있죠. 집에 소화기 몇 개씩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는 없어요? 다 있죠. 창문은 있어요. 창문 깨고 그러니까 나가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고 나면 나라가 살려주나 안 살려 따져봐야 늦대는 거야. 일단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 국리는 내가 좀 하자고. 내 목숨은 내가 지키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자는 거죠. 경주 지진이 국민을 또 공포에 떨게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경주를 비롯한 포항, 대구, 울산 등 영남 지방은요.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2의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번 지진으로요. 월성 원전 1호기에서 4호기를 수동 정지했지만은 주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남의 고리, 월성, 한울 세 곳의 원자력 발전소는 후쿠시마보다 많은 수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어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이 사고 시 원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반경 30km 이내 인구도 후쿠시마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환경단체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전 주변 인구가 약 17만 명인데 비해서 고리 원전은 380만 명.
월성 원전 주변에는 130만 명의 주민이 거주 중이라고 하네요. 원전 사고가 나면 이런 피해가 생긴다. 그거는 어떤 모든 일에 인간이 하는 일에 사고는 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6.5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이 고리나 월성에 후쿠시마를 보고 난 다음에 바꾼 게 뭘 바꿨어요? 냉각수 펌프 시스템의 쓰나미 가능성을 위해서 전원 장치를 2개로 늘렸어요. 하나가 침수가 되더라도 또 하나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전원을 갖고 냉각수를 돌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더 하자는 걸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함 원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함 원장님 집에 방독면도 있고 구명자켓도 있으신 분이 왜 원전은 더 내진 설계를 강하게 하자는데 왜 그거는 자꾸 하자니까요. 네. 하자는데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문제냐고. 아니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계산하고 그런 걸 적절한 수준에서 맞춰야죠. 자, 원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가 일본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노출됐을 때 산모의 모유에서까지도 방사능이 검출됐대요. 그리고 이제 사건 이후에 아이돌 그룹 토끼오라는 아이돌 그룹인데 거기에 야마구치 타치야라는 연예인이 후쿠시마 농산물이 괜찮다 이런 거를 이제 정부에서 선전하는데 직접 참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정부 말만 듣고 이걸 1년 동안 섭취를 했는데 이상하게 나중에 이게 피폭 진단을 받아버린 거예요. 지진 이후에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지진 발생 지역과 가까운 울산 단층 지역에서요. 최대 8.3 규모의 어떤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게 묵살됐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이 정부에 보고를 했었는데 원전 건설을 강하게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가 이 보고서를 묵살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야당에서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지질자원연구원은 당시 활성단층 여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지적 때문에 보고서가 보류됐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자, MB 정부가 갖고 있는 의혹, 이 의혹에 대해서는 강적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녹조라떼를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물이 아니에요. 이미 환경학자들이 무수히 그걸 제기하고 또 했는데 결국 그거 다 묵살하고 시시하게 하더니 우리가 녹조라떼를 보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 한반도 내에서 어느 지역은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질학계 각종 단체가 계속 보고를 했는데 원전을 계속 늘려야 되겠거든. 심지어는 해외 수출하겠다 이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쉬쉬 하면서 지진 발생 가능성의 위험을 낮추는데 정말 너무 애를 썼는데 이제 당장 겪은 거죠.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자, 위험을 지적하는 거는 누구나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 맞아요. 자, 우리가 활성단층이라는 얘기를 쉽게 하는데요. 활성단층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네. 예. 활성단층이라면 지금부터 23만 8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단층이 발생돼서 지진이 발생하면 활성단층이에요.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활성단층이. 그리고 우리나라 땅에는 활성단층이 450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디서 뭘 지어야 돼요? 월성에 단층이 있다는 것은 질 때부터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유사 이래 역사의 기록에 남은 활발한 단층이나 지진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쭉 조사를 해봤더니 진도 6은 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정도면 6.5 정도로 설계해서 쓰게 되면 몇십 년, 원전 수명이 20년, 30년이니까 그까지는 별 문제 없지 않겠느냐고 사용했던 것 뿐이에요. 실제 지금 원전 새로 발주하는 거는 진도 7.0 기준으로 맞춰요. 규모 7.0에 맞춰서 무슨 얘기냐면 경제적으로 형편이 되고 좀 더 우리가 안전을 추구하는 상황이 됐으니 7.0으로 높여서 내진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대비를 하는 건 좋지만 국민들이 불안해서 뭘 하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공포를 조장하는 거는 그거는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 울주군에서는 아직도 신고리 5호기, 6호기 발전소 본관 기초 부착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건설이 중단되면요, 약 1조 원의 매몰 비용과 계약 분쟁으로 국가적 손실뿐만 아니라 원전 수출국으로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가 우려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지진 취약 지대에 계속해서 원전 건설이 이렇게 허가 나는 게요. 이게 바람직한 건지요?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러 취약한 지역을 뭐 골라서 원전을 뭐 지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나름대로 대비해서 졌는데 지금 요번에 지진 나고 보니까 그냥 위험해졌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이제 뭐 당장 딴 데로 옮겨라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딴 데로 옮기면 거기 주민들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원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옮길 수도 없어. 무작정 폐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조사를 과학적으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 빨리 보수 공사가 가능하더니 보수 공사하고 거기 지진 7.0에 대비하든 이렇게 해야지. 7.5에 대비하든. 그런데 방향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량의 30% 정도가 현재 원전에서 나오고 있어요. 첫째, 원전은 값이 싸고 공해가 없다고 그러는데 첫째, 값이 안 싸고 공해는커녕 안전한 게 아니라 큰 위험성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탈원전이 세계적 대세이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원전 폐쇄를 하나의 방향으로 잡았어요. 이제 우리도 현지 공사 중인 걸 어떻게 문을 닫겠냐고. 문제는 고리월성이에요. 거기 부품 교체한 게 2만 몇 개인데 그 중에 무슨 뭐 엉터리 부품 이런 거 많다고 그래서 한동안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렇죠. 네. 이번엔 청와대 차원에서 이 고리월성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아니 저는 네.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라는 거는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저희 강적들 하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원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진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고 난 다음부터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축소하거나 안 짓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은 계속해서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지.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 아니라요. 뭐 원자력을 태양광으로 대체하고 풍력으로 대체한다. 제주도에 풍력단지 가보잖아요. 그 바람개비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그거는. 그것도 인구 밀집 지역에 옆에 갈 수가 없는 한계가 있고, 둘째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가보시면 엄청나게 빗반사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단순히 어쨌든 미래 이미지다라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피아, 전피아에 이어서 지진 이후에 원전 마피아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다른 마피아와 마찬가지로요. 부품 발주부터 성능 평가, 또 검수 등 원전과 관련된 정부 과정에 마피아가 존재했습니다. 원전 마피아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게 2013년인데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부터 말단 신부진까지 거의 모든 직원들이 200명 가까이 금품 수수에 연루된 사건입니다. 원전에 그 부품 납품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이 업체에 그 품질 검사를 하는 기관이 있는데 품질 검사 기관이 정부 인정 기관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납품하려면 이 가운데 있는 민간 검사 업체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자동차랑 비슷하네. 우리 자동차 정비도 민간 업체가 검수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 있었던 회사가 뭐냐면 세한 TEP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출신이 다 누구냐? 한전 출신입니다. 한전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만든 회사인데. 짜고 치는 모습도. 네. 그래서 자기들이 검사비로 받은 돈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고 불합격품을 합격품으로 시험 결과를 조작해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기본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되면 이제 정말 이게 큰 문제예요. 저는 이게 체르노빌이 되는 거예요. 체르노빌이 되는 거예요. 쓰나미나 원전 지진보다도 이런 것들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마피아 어떻게 하면 좀 뿌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피아 이런 게 전부 다 똑같잖아요.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독점 구조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채용이나 이런 데부터 해서 끼리끼리가 된다는 것 자체는 그 안에 자신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깨려면 경쟁 체제가 있어야죠. 경쟁 체제로 있으면은 또 서로 또 경쟁하려고 또 돈을 또 쓸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검사 업체가 독점은 아니에요. 다른 업체도 있는데 이 비리 사실이 밝혀진 건 뭐냐면 세한 TEP에 있는 직원이 이제 서류를 조작해서 불량품을 합격품으로 해준 서류를 갖고 경쟁업체에
이직을 한 거예요. 근데 원전 마피아 같은 경우에는 좀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핵심 부품의 어떤 안전성을 국가기관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이런 사설업체한테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사설업체라는 거는 언제든지 자기 이익에 따라서 타락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국가에서 당연히 관리를 했어요. 해두시려고 그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 때도 비슷하게 발견됐던 문제지만 선박 안전 검사를 할 수 있는 걸 만약에 우리가 공개한다 했을 때 그럼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 결국엔 또다시 전직 해수부 공무원이고 우리나라의 원전 전문가 해봤자 몇 명 되겠으며 전부 다 한 3-4명 되는 교수의 제자들일 텐데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제 생각에는 시장 규모로는 그게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국가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전은 사고 나면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너무 큰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기관의 정식 공무원들이 자기 목을 걸고 검사를 하는 그런 형태의 안전 시스템이 검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흔히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천재지변이나 국가 재해 앞에서 개인의 힘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찾아올지 모를 좀 절망적인 순간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게 아닌건데요. 우리는 강자들이에요. 일본 최고의 전문가 교수님의 그 경고 뼈아프게 뼈저리게 받아들여서 정말 대비를 지진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된 원전 여기에 대해서도 내중에서 이게 좀 다시 한번 좀 보강했으면 좋겠어요. 좀 시급하니까. 우리는 그 집단 패닉에 걸리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19 신고가 뭐 몇만 건이라는데 상황 발생하면 일단은 좀 의연해야 된다. 이번 기회를 정말 큰 하나의 지표로 삼아서 개인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